더 공감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살기 위해 보물 같은 책들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북 리더입니다. 지능은 공감이다 라는 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증오 대 접촉. 증오 범죄에 가담했던 세 사람의 예를 들고 그들이 그 단체에서 빠져나와 증오 이후의 삶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증오 범죄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년기의 상처를 덮으려는 용도로 증오를 활용한다. 첫 번째 예로 나온 토니의 경우 자신이 부모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자신을 용서하는 외부인과의 우정을 통해 그 증오에서 탈출하였다. 학교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안젤라는 감옥의 방 동료들이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주는 경험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통해 바뀐 것은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즉, 자신의 결점을 너그럽게 용서하려는 의지인 자기자비가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자기 세계를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눈다. 내부인과 외부인의 경계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공감을 파괴한다. 2015년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은 아랍인을 75%, 멕시코 이민자는 약 80%만 진화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는 발언 또한 지지했다. 그동안 이질적 집단의 사람들이 적절한 접촉을 통해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왔다. 그러나 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접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권력이 약한 집단과 권력이 센 집단이 접촉할 때 공평하게 발언 시간을 할애하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권력이 약한 집단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냈다. 제4장 문학과 예술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가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상상하면서 시간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한다. 현재의 국권이 닻을 내리고 있을 때보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경우 시간에서 풀려나는 경험이 공감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뇌는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 영역들이 시간에서 풀려나기에 조종 시스템이다. 연극이나 문학 작품 읽기 등은 풀려나기를 더 잘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러한 서사 예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집단 트라우마의 치유, 범죄자 선도에 감동을 주는 예들이 책에 실려 있다. 스토리텔링은 우리에게 공감의 길을 열어주고 더욱 깊게 해준다. 제5장 지나친 공감의 위험. 저자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힘든 경험을 하면서
돌봄 종사자들이 사실은 지나친 공감으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교사와 같은 돌봄 종사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소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들, 우울증 등으로 빈번하게 휴가를 내거나 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연구 이후 미국의 몇몇 병원에서 공감 피로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제6장 친절이 보상되는 시스템. 저자는 이 사회가 친절이 보상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 시스템을 예로 든다. 경찰의 역사는 1829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내무장관 로버트 필은 경찰 제도를 만들면서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 시민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경찰은 급증하는 폭력으로 인해 스왓팀에 속한 전투요원이 되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특히 유색 인종에 대한 잔인한 대처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새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2017년 LA 경찰국장은 경찰들에게 불황자를 상대할 때는 항상 연민과 공감을 가질 것을 지시하였다. 이제 미래의 경찰은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핵심으로 받을 것이고 또한 공감은 경찰관의 안전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의 바탕을 둔 훈육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미래 세대를 키울 수 있다. 저자는 말미에서 이렇게 말한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해야 할 책임뿐 아니라 친절이 예상되고 보상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말한다. 제7장 디지털의 양날. 테크놀로지로 매개되는 폭력이 폭력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 없는 테크놀로지를 거치는 간접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공감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소셜미디어는 외부인에게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감정을 도구로 삼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여기서 저자는 가상현실을 대안으로 본다. 가상현실이 주는 심리적 현실감은 전통적 방식보다 공감을 증가시키고 더 오래 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기술의 발달은 자폐아들과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돕게 도와주는 보신 코코에게 나의 속내를 털어놓는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익명성을 활용하여 코코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닦는다. 테크놀로지는 우리를 산산이 분열시켰지만 이제 한데 뭉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7개의 챕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제 에필로그와 부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에필로그. 공감은 우리가 남긴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유산이라고 말한다.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 더 많은 감사를 통해 단기적 사고를 막고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통해 장기적 사고를 키워보자고 제안한다. 우리가 공감을 진화시키는 선택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자. 부록 A에서는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주고 마인드셋을 바꾸는 방법 외에도 저자가 추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부록 B에서는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비학술적 도서이지만 그 구조는 매우 학술적임을 보여준다. 이 책의 챕터별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평가를 실어 점수를 줌으로써 이 책을 위한 최고의 요약이 되었다. 이 책의 1장에서 했던 질문. 그런데 단순히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할 수도 있을까? 에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인드셋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그에 더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 넛지를 생각해내고 적절한 접촉을 함으로써 사회적 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명상, 마음챙김, 요가, 호흡 훈련 같은 개인적 수련을 통해 공감 피로를 해소하고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현실, 확장현실 등의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감을 키우고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대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구조와 증거의 엄밀함에 놀랐고 감동을 주는 실제 예들이 풍부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인류는 공감과 그 공감의 결과인 친절을 치열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 제목을 공감 능력도 지능처럼 변하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자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자신의 연구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들을 증거로 내놓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 대해 심리적 고정주의자인지 유동주의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